확전, 면역을 농락하는 코로나19에 오염된 비말이 주위의 새로운 감염자를 찾아다니는 동안에 호흡기에 남아있는 코로나19는 계속 세력을 확장한다. 이 교활한 바이러스는 선천적 면역을 계속 농락하면서 감염시킨 숙주세포에서 위험 신호를 내는 것을 방해한다. 선천 면역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목구멍 부분에서 시작된 증식은 폐가 있는 쪽으로 감염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 감염자의 호흡기에서 생성되는 비말에 올라탄 코로나19는 타인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절반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되는 것은 증식한 바이러스의 일부에 불과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멈추지 않고 주변의 상피세포들을 계속 감염시켜 나간다.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라면 선천 면역에 의해서 감염 초기부터 위험에 감지된다. 하지만 박쥐에서 새롭게 건너온 코로나19의 인터페론 분비를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쭉 보면 인터페론, 쫙 선천 면역, 적응 면역은 좀 오래 간다는 건가요? 박쥐와 사람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선천 면역이라. 교활한 능력은 원래의 고향인 박쥐에서 단련된 것이다. 박쥐는 포유를 얼면서 날짐승이다. 낮에는 동굴에 모여서 잠을 자고 밤이면 먹이를 구하러 날아다닌다. 날아다닐 때는 신진대사가 피크를 이루면서 체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잘 때는 신진대사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특이한 박쥐의 대사와 면역의 체계는 다른 포유류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염증 반응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데 이는 박쥐가 장수하는 이유로 추정된다. 사람의 몸무게로 환산하면 800년을 사는 셈이다. 그리고 밀집에서 잠을 자기에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화한 박쥐의 면역 체계는 그림 25-1처럼 주로 인터페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한다. 평상시에도 일정 농도 이상의 인터페론이 계속 분비되어 바이러스 감염에 항상 대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대신에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인터페론에 의한 염증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염증 반응이 약하면 적응 면역의 유도 역시 약하게 일어난다. 박쥐가 인터페론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에 집중하는 이유는 항체를 만드는 적응 면역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이런 에너지 소모적인 대응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박쥐는 바이러스가 적당히 증식하도록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공존을 택한 것이다. 급격한 체온의 변화도 바이러스들이 지나치게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에 반해서 포유류의 경우는 가끔씩 일어나는 바이러스 감염을 적응 면역을 통해서 완전히 박멸한다. 그리고 인터페론은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적응 면역을 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박쥐와 달리 위험이 감지될 때만 강력하게 분비되고 평소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면역 특성을 가진 박쥐에서 금방 건너온 코로나19로서는 사람의 선천 면역이 얼마나 농락하기 쉬운 상대이겠는가.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동네 조기 축구에서 뛰는 격이다.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터페론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터페론의 분비. 를 억제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증식하거나 인터페론과 싸우면서 증식한 것이다.
이 두 방향의 적응 결과는 박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면역 조절 기전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서는 임상 증상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몰래 증식하는 경우는 코로나19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져서 전파율이 높아지고 선천 면역에 맞서 싸우며 증식하는 경우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사람의 선천 면역은 인터페론의 분비의 급격한 증가로 시작되며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지역 방어선을 펼친다. 하지만 인터페론을 분비를 방해하는 코로나19는 이 염증 반응의 시작을 늦춘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한 증식도 결국 들통이 난다. 세포 내부에서 인터페론의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는 있지만 감염된 숙주 세포가 죽으면서 흘러나오는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의 흔적까지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면역의 최전선에는 바이러스 증식의 부산물이 나오는지를 감시하는 전문 세포들이 있다. 이들의 바이러스 유전자 감지 센서는 세포의 외부 환경을 감시하도록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 감염되어 죽은 세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감시 세포가 바이러스의 흔적을 감지하고 인터페론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숙주 세포를 죽이지 않고 오래 살려두는 능력마저 뛰어나다. 따라서 감시 세포에게 발각되는 시점도 늦춰진다. 이런 교활한 능력들을 발휘해서 가능한 한 선천 면역의 인계 출선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천 면역의 작동이 늦춰지는 것은 사실 며칠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코로나19의 경우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사람의 호흡기 세포에서 증식하는 효율이 10배 정도 높다. 그래서 선천 면역의 작동 이전에 몰래 숙주세포 감염을 몇 번만 거쳐도 엄청난 코로나19 입자가 만들어진다. 선천 면역의 작동을 늦추며 상기도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이런 능력이 코로나19의 빈번한 무증상 전파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감염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농도의 바이러스 비말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페론을 분비하려는 감염 지역의 세포들과 이를 막으려는 바이러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은 계속 전개된다. 결국 늦더라도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선천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된다. 하지만 늦어질수록 바이러스 감염 지역은 넓어지고 부작용의 범위와 강도 역시 커진다. 또한 적응 면역의 항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된다. 지금까지 벌어진 면역 전쟁의 무대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시작된 상부호흡기 영역이다. 하지만 빠르게 증식하는 바이러스는 그림 25.2처럼 기관지 내부의 상피세포층을 타고 하부호흡기로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간다. 상부와 하부 호흡기는 기관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감염의 임상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상부 호흡기는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지만 하부 호흡기는 면역 방어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렴이 발생하면 감염의 원인에 상관없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따라서 면역이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폐까지 감염이 확대되기 이전에 항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즉 항체를 만들어내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호흡기 전은 바이러스가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은 상부, 하부, 폐부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생물에 침입된 여러 층의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다. 끈끈한 점역을 이동시키는 기계적인 방벽의 1차 방어선, 선천 면역의 염증 반응으로 증식을 제어하는 2차 방어선, 적응 면역을 통해서 항체의 생성과 투입이 3차 방어선을 이루고 있다. 이 방어선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차와 2차 방어선을 쉽게 무력화시키고 폐를 향해서 감염 지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설상가속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선천 면역이 작동하면서 1차 방어선이 붕괴되는 것이다.
인터페론과 염증의 영향으로 기관지 내부의 끈끈이 점막층을 외부로 이동시키던 상피세포의 선모운동이 느려지게 된다. 그 결과 점막의 이동이 정체되면서 호흡기의 1차 방아선이 작동을 멈춘다. 구강과 연결된 상부 호흡기에는 수많은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이를 틈타서 기관지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세균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2차 세균 감염인데 항생제 개발 이전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는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보다는 이런 선천 면역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선천 면역의 영향을 받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피해가 또 비례해서 커진다. 이런 선천 면역의 부작용과 바이러스 감염 억제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적응 면역이다. 항체를 만들어낸 이 해결사는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며 날뛰는 선천 면역도 진정시킨다.